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정부에 대한 질문 방식은 먼저 어린이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일괄 질문한 후에 한꺼번에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어린이 의원의 질문 시간은 의원당 3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순서는 우수 질문서 제목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 월곡초등학교 서우재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의원 여러분, 저는 광주광역시 월곡초등학교 어린이의원 서우재입니다. 현재 법률안을 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어린이 국회 활동도 그 일환이고 법에 대해 알아가고 성장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당 활동을 진행하면서 초등학생 수준에선 아직 어려운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눈에 법률안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선생님께 묻고 답을 얻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때 예전에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쉬운 말 규칙 만들기가 생각났습니다. 지도교사 선생님인 이준기 선생님께서 학생 생활 규정이나 학교 규칙을 바꿀 때 조금 더 쉬운 말로 학생들이 한눈에 이해하기 쉬운 용어나 문장을 사용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복잡한 사회 속에서 쉬운 말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겠지만 어린이들을 위해 쉬운 말을 사용하는 해설서가 별도로 운영되면 어떨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법률안에 담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을 향해 조금 더 용기 있게 나아가는 밑바탕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 단위에서 어린이들이 법 앞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의 말과 표현으로 법을 쉽게 이해하는 개선 방안을 찾으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국회에선 어린이들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의욕적으로 법률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조치를 계획 중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연구회에서 생각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쉬운 말 법률안 해설서를 제작 및 운영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어린이 국회 연구회 법률안 다듬기 위원회를 개설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어린이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활동을 기획합니다. 그 기획에는 어린이 국회 연구회 소속 위원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둘째, 어린이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어린이 국회 연구회 쉬운 말 법률안 다듬기 위원회를 개설 및 운영합니다. 셋째, 어린이를 위한 쉬운 말 법률안 해설서를 만들고 이를 학교에 배포합니다. 어린이들이 법률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넷째, 어린이 국회 연구회 SNS 채널을 개설하여 해당 해설서에 대한 홍보를 진행합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우재 어린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정릉초등학교 이상륜 어린이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원 여러분, 저는 서울 정릉초등학교 어린이원 이상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린이들과 관련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어린이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들여다보면 어린이의 나이를 13세 이하라고 정해둔 법도 있고 13세 미만이라고 정해둔 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라는 우리말을 쓰고 있는 법도 있지만 아동이라는 한자말을 쓰고 있는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은 조사해보니 일본에서도 메이지 유신 이후에 공식적인 문서에 쓰기 시작한 낱말로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많이 쓰게 된 낱말입니다. 법은 같은 낱말이면 같은 뜻으로 쓰는 게 혼란을 줄이고 분명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라는 같은 낱말을 쓰는데 어디에는 12살이고 어디에는 13살이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뜻이라면 일본식 한자말보다 어린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와 아동을 구분해서 쓰는 까닭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린이와 아동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를 모든 법에 갖게 정할 수 없는 까닭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동의하신다면 개선하는 것을 추진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어린이와 아동에 관련된 법들을 모두 찾아봅니다. 그런 다음 그 법이 적용되는 나이를 모두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은 어린이를 아동복지법의 아동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은 어린이를 만 13세 이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를 같은 만 13세지만 이하가 아니라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적용 나이를 엄격하게 따로 정해야 할 특별할 까닭이 없다면 13세 이하와 미만 같은 경우는 통일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동을 어린이 또는 어린이 청소년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영어 child를 아동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처음에 아동이 아니라 어린이로 번역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말은 현재 어린이와 청소년을 구분해서 쓰고 있어서 어린이라는 말이 청소년을 포함하지 못합니다. 그건 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 중에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을 어린이로만 바꾸어 사용한다면 뜻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서울 성북구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를 살려 쓴 어린이 청소년 의회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법도 이렇게 하나씩 바꿔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윤 어린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덕 야성초등학교 안재인 어린이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의원 여러분, 저는 경상북도 영덕야성초등학교 어린이의원 안재인입니다. 2025년 경북 의성, 청송, 영양, 영덕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시민들은 서로 다른 시간에 중복되거나 과도한 긴급 재난 문자를 받아 혼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문자 전송이 늦어 대피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고 노인이나 어린이, 외국인 등 문자 수신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인 대피 안내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문자 이외에도 다양한 전파 방식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질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난 발생 시 긴급 재난 문자에만 의존하는 전파 방식은 속도와 전달력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자 외에도 민방위 경보, 지역 방송, 마을 방송, 대피 유도 방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복합적인 전파 체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첫째, 재난 상황에서의 전파 수단 다양화와 대국민 안내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둘째, 취약계층을 위한 상황 전파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셋째, 중복된 문자, 잘못된 문자 등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재난 전파 수단의 다양화. 긴급 재난 문자 외에도 민방위 경보, 마을 방송, 차량 확성기, TV, 라디오 방송 등 다양한 수단을 병행한다. 둘째, 취약계층 맞춤형 안내 시스템 구축.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을 위한 음성 안내, 그림과 아이콘 중심의 메시지, 다국어 알림 기능 등을 포함한 맞춤형 재난 알림 시스템을 운영한다. 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 및 모의 훈련도 강화한다. 셋째, 중복 오류 방지를 위한 재난 문자 체계 개선. 재난 발생 시 각 지방 정부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유형별 문자 전송 기준과 대피소 안내 문구를 사전에 마련하고 중앙 정부는 이를 사례 중심의 지침으로 정리해 지자체에 배포하고 교육한다. 또한 중복 발송을 막기 위한 여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잘못된 정보 정파를 방지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준비한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재인 어린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탑동초등학교 이칸희 어린이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의원 여러분, 저는 충청남도 당진시 탑동초등학교 어린이의원 이칸희입니다. 저희는 초등학생으로서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처럼 떠나는 현장 체험학습을 매우 좋아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하지만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 중 한 명의 학생이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담임교사가 법적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학교가 많아지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편 이 사건 이후 인설 선생님들의 법적 책임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져 우리 학교도 현장 체험학습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희는 매우 실망했고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과 함께 직접 보고 느끼는 현장 체험학습은 교실에서 배우는 것과는 너무 다른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너무나 큰 책임을 지셔야 한다면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안전을 보장받으며 현장 체험학습 운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의 현장 체험학습 기회가 축소된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장 체험학습을 하지 않게 되어 아쉬운 초등학생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대안 대십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올 수 있길 희망합니다. 이에 본 연구회에서는 여러 대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현장 체험학습 장소에 안전요원이나 전문가를 배치하여 선생님의 부담을 덜어드린다. 둘째, 현장 체험학습 전에는 꼭 안전교육을 받고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위험한 행동은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한다. 셋째, 사고가 나면 무조건 선생님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넷째, 가정에서도 현장 체험학습 전 안전교육을 보호자가 실시하도록 하고 현장 체험학습 참가 동의서에는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함께 표시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선생님과 보호자가 함께 책임지도록 한다. 다섯째, 현장 체험학습 중 일어난 예측 불가한 사고에 대한 선생님의 책임을 면제한다. 여섯째, 선생님들의 부담은 줄이되 학생이 현장 체험학습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장 체험학습 매년 1회 이상, 수련회 재학 중 1회 이상, 수학여행 재학 중 1회 이상을 실시하는 의무화한다. 일곱째, 현장 체험학습 인솔 자격증을 선생님이 취득하실 수 있도록 하여 자격을 갖춘 선생님의 인솔 중 발생한 사고는 법적 책임을 면제한다. 여덟째, 교육부 차원에서 인솔 선생님의 책임을 줄이고 현장 체험학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현장 체험학습 매뉴얼, 설명서를 새롭게 만들어 보급한다. 저희는 현장 체험학습을 통해 교실에서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희의 목소리에 귀를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칸희 어린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심곡초등학교 정승우 어린이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의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부천시 심곡초등학교 어린이 의원 정승호입니다. 학교에서는 물티슈를 많이 사용합니다.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간편하게 손이나 책상을 닦을 수 있습니다. 바닥을 닦을 때 청소포도 많이 사용하는데 청소포도 물티슈의 종류입니다. 물티슈는 방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티슈의 종류인 소독티슈를 사용하면 책상, 손잡이, 문고리 등 다양한 표면을 쉽게 소독할 수 있어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서 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물티슈 사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수시로 소독 작업을 해야 했고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청소포 사용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물티슈는 심각한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물티슈는 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된 재질로 만들어져 자연분해가 어렵고 환경오염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물티슈에는 화학물질인 알코올, 방부제 등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방역 지침이 완화되었음에도 물티슈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물티슈 사용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는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배우는데 사실상 물티슈를 자주 사용하는 모습이 모순된 사항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물티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안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이에 본 연구회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물티슈 제품을 인증하고 사용을 장려합니다. 친환경 물티슈 중에서도 환경에 해를 덜 끼치는 제품에 대해서 엄격하게 인증을 해주고 학교 같은 곳에서는 이런 인증받은 제품을 쓰도록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 생분해 기준이나 친환경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야 합니다. 둘째, 종이타월과 소독제 또는 세정제를 결합하여 사용합니다. 종이타월은 자연분해가 잘 되면서도 물티슈처럼 간편하게 쓰고 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질겨서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물티슈가 필요하면 종이타월에 물을 뿌리고 소독티슈가 필요하면 종이타월에 소독제를 뿌리고 청소포가 필요하면 세정제를 뿌려 사용합니다. 물과 세정제와 소독제는 별도의 용기에 담아서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셋째, 개인 손수건이나 작은 행주를 사용합니다. 각자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물을 묻혀 쓰거나 교실에 작은 행주를 여러 개 비치해 두고 빨아서 다시 쓰는 방법입니다. 보다 친환경적이고 쉽게 세탁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작년 한국환경공단에서 인천 지역 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1인 1 손수건 사용 챌린지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여대 학보에 따르면 손수건을 사용할 경우 한 학기당 약 114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넷째, 손이 더러워졌을 때 바로 화장실로 가서 비누로 깨끗하게 씻는 습관을 들입니다. 이 같은 제안이 각 학교에서 실현된다면 환경보호, 특히 플라스틱 제품 사용 줄이기 실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승 어린이원 수고하셨습니다.